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2024년 상반기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총선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혜수 PD님 또 질문 드립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인상이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했을 때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자꾸 서로 심판하는 얘기, 서로 비난하는 얘기, 누가 뭘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만 난무해서 정말 짜증이 났거든요. 유권자로서. 근데 우리 옥천신문에서 지역의 후보로 나오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정리해서 보여주신 그 기사와 정당별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 그 기사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특히 정당별 기사의 경우는 농촌 지역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책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옥천신문에서 정책을 정리를 해서 보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책을 보고 유권자가 그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건데, 그런 같은 맥락의 의미로서 저도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선거 때마다 이게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심판론이라는 게 앞서 나오는 것을 가장 경계하거든요. 네. 심판론이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심판해야 된다. 왜? 그럼 심판하고 나면 뭐 할 건데? 심판하고 무엇을 할 건데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이 뻥 비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만 나와서 모든 이슈가 잠식되기 때문에 저희는 심판론을 가장 경계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의 여론부터 들썩들썩거렸던 선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남 4군만 놓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024년 1월부터 2월 달에 그 올 초에 KBS 청주, HCN 등이 공표한 동남 4군 후보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후보 두 분이 나오셨죠. 네. 두 분의 그 득표율 차는 20%포인트 차가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지지율이. 사전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본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포인트 차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3월 10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출국을 하셨죠. 최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 네. 그리고 이른바 대파 사건이 3월 18일 연달아 터집니다. 그러면서 반전을 맞았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윤석열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파 한 단 가격도 모르는 대통령의 행보는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없는 무능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월 3일 KBS 청주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사건들이 아주 반영이 돼서 정권 심판론에 강력하게 반영이 돼서 여론이 엄청나게 들썩거렸는데요. 20%포인트 차가 좁혀질 줄 모르다가 4월 3일이면은 사전투표 직전이거든요. 양 후보의 격차가 1%포인트 차로 좁혀졌어요. 네. 치열한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 치열함은 투표율에서부터 수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동남4군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면은 평균 18대에서는 60.43%, 그 다음에는 19대에서는 64.53%, 그 다음에는 61.38%, 그리고 68.65%까지 올라갔는데 70%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치열했던 이번 총선 드디어 70%를 돌파합니다. 네. 22대 총선에서 동남4군의 투표율은 평균 72.63%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된 이유에 정권 심판론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 포인트로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처음에는 선거가 시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뭔가 1% 포인트 차로 좁혀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뒤집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을 발전시킬 정책으로 뭔가 치열하게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양 캠프 측에서는 서로에게 후보직 사퇴하라는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정말로 역대급 많이 내면서 이 치열함이, 이 충돌이 가중됐는데요. 박덕흠 당선인은 당선을 확정지은 선거 당일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심했던 선거였다. 아니, 후보자였던 당신께서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역대 가장 지저분한 싸움이 펼쳐진 선거였다는데 주민 다수가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보통 걸려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 동남 사군의 선거 분위기는 현수막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런 현수막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선거도 안 했는데 오만한 당선 파티. 박덕흠 후보는 옥천 구민이 우습습니까? 또 다른 현수막에서는 민주당 이재한 2천 땅 9억 축소 신고한 의혹 책임지고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이런 행태들이 띄었거든요. 근데 현수막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선거 기간 캠프에서 문자 무지하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 내용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참 이거 어떻게 평가될지 모를 정도로 민망한 문자들이 많이 왔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발표한 공약마저 제대로 모르는 이지한 후보,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나? 총선 후보 배우자 다단계 논란, 과거 비하 발언 일파만파, 기사 링크. 국민의힘 7대 막장 후보 박덕흠 동남사군 부끄럽다. 투표로 심판하자. 박덕흠 후보는 당장 당선 파티 3자 대면 나서라. 거짓말 후보는 사퇴로 책임져라. 이런 흑색 선전이 난무했습니다. 네. 정말 지겨웠어요. 어쨌거나 선거는 끝났고 선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박덕흠 후보가 당선이 되셨고요. 52.93% 득표율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한 후보는 몇 퍼센트를 득표했느냐? 47.06%를 득표했습니다. 마지막 선거 여론조사가 1% 포인트 차가 난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 투표함을 까보니까 5.87% 포인트 정도밖에 나지는 않았고요. 1% 완전 오차 범위 내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또 재밌는 결과죠. 보은에서는 4.29% 포인트 차 벌어졌고 영동에서는 7.13% 차가 벌어졌고 괴산에서는 11.21% 포인트 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옥천에서는 득표율이 네.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옥천에서의 득표율 차이는 1.59% 포인트 차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됐죠. 네. 만약에 옥천에서만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검수할 때까지 진짜 새벽까지 있었을 거예요. 이 1%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쵸, 낙선자 그쵸, 입장에서는. 그쵸. 네, 이런 결과가 나고 결국에는 괴산과 영동에서의 표차를 줄이지 못해서 이제 이재한 후보 진흥은 낙선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박덕흠 당선인은 이번엔 선거가 잡혀서 총 4번 선거에 도전하셨는데 4번 모두 당선권을 손에 거머쥐셨습니다. 네, 기사 제목도 이랬죠. 네. 근데 이 4번 선거를 치를 동안 그렇게 선거에 마냥 유리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 정치 인생이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 형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선증을 4번이나 받은 결과는 당선인 본인께서 지역을 이게 고삿고삿 돌아다닌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선거를 치렀느냐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좀 해보면 네. 그 최근 것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고 그 직후에 치른 총선에서 국민적인 그 분위기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문풍이 거세게 불었는데 그 문풍을 견디시고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심지어 당시에 동남 사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위원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풍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것도 10%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서 당선되셨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거셌죠. 이 와중에 여당 후보로 치른 선거였어요. 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또 당선되셨죠. 정권 심판도 피해간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덕흠 의원이 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당명이 4번이나 바뀝니다. 아, 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렇게 4번 바뀌었어요. 박덕흠 의원이 다른 당을 막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보수 정당이 위기가 있어서 당이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에게 저희 쇄신하겠습니다. 변화를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설득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당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당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당이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가장 큰 증거거든요. 네. 4번이나 바뀌었으니까 이 보수 정당은 4번이나 엄청난 큰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사이에서도 박덕흠 의원은 4번이나 전부 다 선택을 받았어요. 오호. 여기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4선이면 3선부터 중진인데 4선은 얼마나 더 중진이겠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4선 이상의 의원이 20분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박덕흠 당선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 부의장의 도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험지에서 살아온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대구 달성군을 영남 지역이죠.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한 추경호 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뭔가 국회 부의장 자리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비영남 지역 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충분히 도전해 볼 상황이고요. 만약에 박덕흠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 자리에 오른다면은 충북에서는 14대 이춘기 의원, 16대 김종호 의원, 17대 이용희 의원, 18대 홍재형 의원에 이어서 5번째로 국회 부의장을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 옥천에만 따지면은 이용희 의원에 이어서 2번째로 국회 부의장이 나오는 택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박덕흠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국회 부의장 되면은 권한이나 뭔가 이런 게 더 늘어나나요? 물어봤을 때 별도의 권한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근데 하지만은 특정 위원회에 소속돼서 그 위원회, 그러니까 뭐 지금 농해수이면은 뭐 농식품부나 해수부만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국회 부의장은 정부 전 부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지역적 의제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어쨌거나 국회 부의장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의원의 말의 무게를 달리 생각하고 그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국회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은 국회가 지금 이제 선거에 들어가야 되죠. 거기도 이제 그렇죠. 이제 한 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의장 자리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고를 것 같고 네.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흠 의원 한번 모셔서 라디오에서 한번 직접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른 모셔야겠네요. 네, 국회 부의장 되고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네. 전에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옥천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도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박덕흠 당선인이 토목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건설사 사장이셨죠. 네. 도로 철도 분야에서 이제 뭔가 단연 눈에 띄는 것들이 보여요. 일단은 영동, 옥천, 보은, 진천을 지나는 그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조금 뭔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이미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경부선, 중부선이 교통량이 많아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아마 이제 남부권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루트가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 중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로만 지나가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덕흠 의원께서는 이 도로에서 청성면 그 지금 면사무소 주변에 나들목 IC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 영동 옥천 보은 진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자 유치를 이미 완료를 했어요. 포스코 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막 10년씩 막 길어지는데 네. 민자 유치된 것은 더 빨리 이 건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시고 IC가 나면은 그만큼 인구 들어오는 인구를 맞이할 수 있는 입구가 열린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은역 신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보은에는 역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보은역 신설을 왜 옥천 주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보은의 역을 만들 때 박덕흠 의원이 그 합리적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가셨냐면 청주공항 그리고 보은역 신설, 옥천에서는 청산간이역 신설, 김천역을 잇는 철도 노선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대요. 네. 이 말인즉슨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그 뭔가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가셨고요. 청주공항의 그 활성화는 충청북도도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철도 노선이 연결되면은 그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청주공항 이용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고 청산에서는 이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과 이어서 간이역도 가질 수 있는 상황. 그러게요. 청산의 입구가 철도와 고속도로로 열리는 상황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도로 철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장기 플랜인데 네. 충청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뭔가 의견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전과 세종과 이렇게 옥천을 지나는 그 대전이 있으면 대전을 지나는 이 큰 원을 외곽 순환도로를 네. 그리는 건데요. 이때 이제 옥천과 동이 쪽에 또 이제 IC를 내 가지고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좀 더 편리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대덕구 가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조금 다른 어떤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 플랜으로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박덕흠 의원의 지난 재선 3선 때의 공약 중에 동의 IC 내는 거는 이미 있었어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경부선에 동의면이 지나가거든요. 경부선이. 아 진짜요? 네, 지나가요. 그 금강유원지 지나가는 그게 다 경부선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나들목을 내서 동의면과 이원면 쪽에서 그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충청권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아니더라도 나들목을 지금 경부선 안에 하나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 부분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산 터널 공사도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하셨는데요. 이 삼성산이 어디냐면은 그 양수리 옥천읍 양수리 아실까요? 네. 양수리 지역에 그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아파트 단지들이 쭉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 거기서 이제 시내권을 나오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해인당 한의원 앞에 야구가 아니라 해인당 한의원 앞에 그 지하 터널에서 나오거나 네. 그다음에 쭉 돌아서 마암 과선교를 지나서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거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교통이 마비돼서 삼성산 그 아예 뒤쪽에 있는 산 그 수정 아파트 뒤쪽에 산을 뚫어가지고 바로 그 4번 국도와 연결되거나 37번 국도와 연결돼서 복잡하게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양수리에서 가와리에서 대전을 나간다거나 혹은 대전에서 들어온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고 이것은 그 수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도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공약에 들어간 만큼 그리고 충청북도도 이 사선 의원의 공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앞서 좀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토목 관련된 게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그 포인트를 짚자면은 총선이 끝났는데
그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옥천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관련된 이슈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좀 이상하죠. 네. 근데 왜 그런고 하니 박덕흠 의원이 충청 도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사선 중진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도지사 후보자로 거론이 됐거든요. 네. 2년 뒤에 도지사 후보로 국민의힘에서는 또 누가 나가면 좋겠느냐 했을 때 박덕흠 의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물론 이종배 의원도 사선인데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게 하나 있어서 그 정치권에서는 3.5선으로 안 쳐줘요? 3.5선으로 본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덕흠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이다 보니까 이제 박덕흠 의원의 이번 임기가 사실 2년이 아니겠느냐라는 썰이 지금 이제 무게가 실리면서 그러면 당장 총선의 보궐선거도 2년 뒤에 해야 된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뭔가 지방선거의 움직임과 총선 보궐의 움직임도 사실 옥천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박덕흠 의원과 이재한 위원장의 득표율 차가 옥천에서는 몇 포인트 차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1%대요. 1%대죠. 네. 그렇다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 옥천 군수 후보자는 어느 정당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지 않으면은 그 어느 정당도 뭔가 확신할 수 없다. 치열하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면서 선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하지만 제가 준비한 2024 총선 포인트는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그 곡도 선곡을 해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송창식의 우리는이라는 곡인데요. 뷰포인트와 오랜만에 만났다는 의미로 짚어주셨는데 또 진행자께서는 다른 의미를 보태신다고요? 유권자와 네. 우리 후보자가 만나고 정치인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만나고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 노래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뷰포인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바람 부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